일본은 야 이거 겨울 되면은 얼어 죽는 노인들도 많고 여름 되면은 더워서 죽는 사람도 많고 난방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런닝 셔츠만 입고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쿄에서도 내가 중소기업 사장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되게 좁아요. 한국의 18평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아파트 와보고는 안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와보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시골의 그 단독주택같이 둥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기는 진짜 그 살던 노인이 딴 데로 가버린 순간 그 집은 이제 그냥 비는 거예요. 인사이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전세가 있는데 일본은 전세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일본에서 살면서 아파트라는 데 처음 살았는데 아파트가 말은 아파트인데 그 목조 건물이에요. 2층짜리. 그때 내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츠쿠바 대학에 이제 다니면서 그 이제 학교 좀 옆에 나오면은 그 아파트가 쭉 있었는데 이름은 아파트인데 한국으로 봐서는 이건 아파트가 아니죠. 한국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2층 조그마한 건물인데 삐걱삐걱해요. 나무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이제 아파트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건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맨션도 뭐 높아봤자 10층, 보통은 5, 6층. 이게 대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도쿄 가보면은 그 도쿄 높은 타워에서 내려다 보면요 정말 건물들이 좀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집이 다닥다닥다닥다닥 그 단독 주택들 대부분이거든요. 도쿄라고 하지만 도쿄에서 이제 뭐 고층 건물들이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거기 가면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높지만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주택, 한국의 아파트 이런 분위기하고 일본은 전혀 다르다고 보면 돼요. 느낌이나 뭐.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차이가 있다니까 한국은 땅이 좁은 반면에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가니까 전체 용적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1인당 사는 평수가 보통 뭐 25평에서 30평, 40평도 많잖아요. 일본에서는요, 한국의 18평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 되게 좁아요. 집에 가보면은. 그리고 청수도 높지 않고 하니까 뭐랄까 도쿄에서도 내가 여러 그 중소기업 사장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건 시골 어때 뭐 어떤 그냥 집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도 일단 있잖아요. 일본에. 네. 한국은 뭐 LG, 삼성 이런 거 보면 뭐 양문이잖아요.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통 이게 하나예요. 그게 조그만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집이 작아서 들어갈 만한 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그렇게 보면은 주거 환경은요, 한국이 월등히 낫습니다. 일본 사람들, 현재 일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의 아파트 와보고는 안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와보는 사람이라면. 이 아파트 가보고는 뭐 삼성 세탁기에 기가 막히게 LG 뭐 전자제품에다가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까지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놀라죠. 일본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한국은 온돌이잖아요. 난방이 겨울에는 우리는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런닝 셔츠만 입고도 겨울에도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야 이거 겨울 되면은 추워요. 옷 다 입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다츠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밑에 테이블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난로 비슷하게 그 전선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빨갛게 달게 해가지고 이불 이렇게 덮어요. 고다츠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다리를 넣고 이렇게 밑에 움푹 파져 있어가지고 다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만 따뜻하지 거기 밖에 나오면 막 그냥 추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난방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사실은 얼어 죽는 노인들도 많고 여름 되면은 더워서 죽는 사람도 많고 한국은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겨울 되면은 난방 잘 돼 있고 여름 되면 에어컨 설치 잘 돼 있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기세가 일본보다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추워서 얼어 죽고 더워서 죽는 사람은 드문데 일본에서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추운 집에서 얼어 죽거나 더위에 지쳐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 그 지금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태어날 때가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일본에서. 그 단기 세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인구 분포로 보면 이렇게 종 같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사는 집을 거기 사는데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면은 대부분 도시로 가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살다가 어떻게 돼?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자녀들하고 합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로원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 집은 안 팔려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집은 누구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비워두잖아. 그러면 이게 문제는 계속 그게 세금이 나와요. 보유세, 재산세. 그러니까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누가 사겠다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도 줘요.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1엔이라도 주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매매가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한 100엔이나 900엔이라든가 아니면 1000엔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집들은 도쿄 도심 아니라 조금 벗어나면은 늘리고 늘렸다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 가보면은 보통 이제 도심에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이제 농가 같은데 곳곳에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자치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거 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짜 집도 많고 뭐 100엔, 200엔 거기서 다 편의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융자도 해주고 집수리하는 돈도 보조해주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방자치제에서는 사람이 자꾸 없어지니까 줄어드니까 누가 와서 여기 와서 빈집에서 살겠다 그러면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와서 살으라고 그런 보조 같은 것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케이스였더라고. 한국에 이제 나이 드신 분 중에 일본어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일본 가면 일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일본 그런 집도 하나 구해가지고 별장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며칠씩 있다가 와도 되고 그 호텔에 머무르는 것보다 거기서 뭐 한 달씩 뭐 예를 들어서 살다가 한국 와서도 한 달 살다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집 구해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글을 봤더니요. 1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3채를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100만 원이 우리 돈은 한 900만 원 정도. 이거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면 집 한 칸을 사가지고 그 내부 수리,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한 300만 원 정도면은. 그럼 그거 가지고 집 한 칸을 사고 또 다른 집 하나 사고 해가지고 한 칸 정도는 세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글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도쿄 도심 좋은 데는 좋은 건물들은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네, 올라가요. 작년보다 28%, 뭐 30% 올라간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그 금리가 거의 낮기 때문에. 돈 빌리는 데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도심에 좋은데 길목에 건물들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가지고 사는 거지 회사원들은 아예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집들은 우리 돈으로 한 10억, 뭐 15억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지난 팬데믹 때 막 상하이가 완전히 봉쇄되고 럭다운 됐잖아요. 락다운 돼가지고 한 달씩 그냥 아예 외출도 못하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상해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뭐 미국도 많이 가고 캐나다도 많이 가고 많이 가는데 일본에도 많이 온다는 거야. 왜 많이 오냐니까 일본은 일단 가깝고 한문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 괜찮다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데 가보면은 교육시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뭐 집이 한 2-3채, 서너 채, 그것도 아주 넓은 고가에 그런 걸 운영하다가 이제 중국에 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집을 많이 산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 보면은 이제 나도 뭐 50년대 말 출신인데 그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전후 세대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을에 보통요 7형제, 8형제가 보통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살다가 아까 일본의 그 패턴하고 비슷할 수 있잖아요. 고령화 되면서 이제 자녀하고 합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로원을 갈 경우 있고 그럼 내가 살던 집을 시골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내놓으면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빈집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거기 와서 살려고 하나 어림도 없는 거예요. 와서 살 생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턴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가 많으니까 지방도 아파트는 일본의 아까 그 말하는 그런 시골의 단독주택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잖아. 그래도 그게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시골의 그 단독주택 같이 둥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기는 진짜 그 살던 노인이 이제 딴 데로 가버리는 순간 그 집은 이제 그냥 비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 차이라고 봐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처음에 와서 보면은 너무 막 일률적으로 지어놔서 경관이 뭐 완전히 삭막하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들어가서 구경하는 순간, 이야, 이러면 나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화려하고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많은, 우리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해놓으면은, 그리고 온도를 막 따뜻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아주 특유한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일본 스님들은요, 머리를 다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알고 보니 스님이다. 일본 스님들 중 결혼하지 않다라는 스님은 거의 없다. 술도 마시기 때문에요. 한국의 스님하고 다르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등 신랑감라는 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 스님이 오히려 부인이 될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영향을 많이 준 종교는요, 역시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고유의 신도라는 것도 영향을 많이 줬지만, 원래 신도의 신사라든가요, 이런 것은 불교의 사원 안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종교는 불교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불교가 일본에 최초로 전파된 것은 553년 백제의 성왕이 일본의 김메이라는 일왕에게 불경이라든가 불상, 불화 이런 것을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 일본 불교도요, 원래는 그 중국에 유학하러 간 스님들이 배워서 돌아와서 전파했기 때문에 원래는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7세기, 8세기에 단나라로 굉장히 많이 유학가서 거기서 새로운 불교를 배우고, 그때는 한반도에 그리고 또 일본에 스님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은 비슷했지만 특히 일본 쪽에서 많이 불교가 바뀌기 시작했죠. 특히 12세기가 되어서 일본의 전도 진정 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전도 진정은 나무아미타불, 이것을 먼저 외우는 불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신란라는 스님이 여러 코네 그때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15일째에 가는보살이 나타나서 그렇게 고뇌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항상 너의 옆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믿기만 하면 나무아미타불, 이것을 염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내가 옆에 있다. 이것을 믿으면 된다. 너의
코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네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란이라는 스님은 그때까지 일본 불교가 한국하고 똑같이 결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비구니 스님하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선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악인 정기라고 해서요. 악인 그러니까 나쁜 사람일수록 구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일수록 자신이 나쁘니까 구제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약간 기독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던 도둑은 나쁜 것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극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구제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면 열심히 또 불교를 믿는다. 이게 악인, 그러니까 나쁜 놈, 악인,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악인 정기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부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도 구제해준다고 하니까 전도 진정이라는 거 그리고 결혼해도 된다 스님들이 일본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현재까지 그 영향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 종교에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 일본 정부의 법이라기보다 조례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조례라는 게 있어요. 법에 준하는 거죠. 네, 그것으로 스님들은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아내를 가져서 육식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오히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후 그러니까 일본 불교는 법적으로도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이게 한국하고 너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스님들은요, 머리를 다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가 조금 아주 기르지는 않지만요, 약간 긴 스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술도 마시기 때문에요. 한국의 스님하고 다르죠. 고기 먹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신앙심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알고 보니 스님이다.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목사님이 보통 생활을 할 때는 물론 술은 마시지 않는지 모르지만요. 이것도 교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일본의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스님들 중 결혼하지 않다라는 스님은 아마도 거의 없다. 물론 지금도 수행을 준시하여서 결혼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승불교라는 것이 일본 불교의 중심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나 결혼해도 여러 가지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결혼한다. 스님들이 거의 결혼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스님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하는 그러한 집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불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왠지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합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보통 종교는 없었죠. 그런데 옛날에요. 에도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일본의 무사정공
토쿠가 마부가 일본인들 전체를 근처에 있는 초래에 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여서 어떤 초래에 속하는 집이다. 이러한 제도를 당시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천주교라든가 기독교가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스님들이 계속 그 순회하면서 지금 목사님이 순회하시잖아요. 일본에서는 스님이 자신의 구역을 순회하여서 계속 그 초래 오시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불탄을 설치하여서 조그만 불상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신앙을 가지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순회하고 관리를 한 거죠. 또 하나의 목적은 천주교 신자라든가 기독교 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일본 마부에 이제 알리고 족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는 난카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도 그 불교의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그때 그 이어지는 교파가 조돈종이라는요, 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돈종의 선종 스님을 불러가지고요, 그렇게 그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옛날부터 그러한 인연이 있는 절이나 스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스님들은 장례식으로 인한 임시 수입이 대단히 많습니다. 장례식을 즉 그 주간을 해주고 일본에서도 거의 그 3일장을 합니다. 3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초래 돌아가시지 않고요. 초래 가지 않고 밤에도 장례식장을 지켜요. 그 스님이. 우리 집은 그렇게 해서 이거 도쿄의 하나의 상식적인 금액인데요. 그렇게 하여서 3일간 3일장으로 쭉 그 스님이 독경을 하고 또 노래도 부르시고, 이것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굉장히 위로하는 노래도 가끔 부르세요. 이런 거 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그 이벤트를 가끔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일본은 보통 화자이기 때문에 화잔토에 가서 마지막까지 이게 표가 나오잖아요. 유골을 주워서 이게 항아리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유족들이 그것을 받아요.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에 묘지로 가잖아요. 근데 그 묘지는 금방 그날에 가지 않아도 조금 떨어진 데 있으면 다른 날짜에 가요. 근데 그 다른 날짜에 또 그 스님이 오셔. 그런 거 다 해가지고요. 도쿄에서는 100만 엔 드리거든요. 탄시로서는 지금 엔이 조금 떨어졌지만 탄시로서는 역시 1000만 원 정도. 3일간 혹은 4일간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그래, 이거 한 달에 몇 번 하면 어마어마한, 그것도 임시 수입이에요. 임시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물론 지방에 따라서. 오사카 쪽에서는 100만 엔이 아니라 50만 엔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임시 수입만으로도 그렇게 들어오니까, 기타 본 수입으로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초래에서 주지 스님을 하면 또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또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한 기도료도 많이 받고요. 여러 가지 행사 때 역시 수입도 많고 해서, 그리고 또 기부금이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부금을 그 신도들이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초래 항상 가지 않아도 1년에 한 번만 가도 이게 불교도다. 일본도 비슷해요. 그때 초래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일본에도 있었어. 그런 면에서 한국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면에서
스님이 상당히 부자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등 신랑감라는 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의 부인께서도 대단히 미인이세요. 스님이 오히려 부인이 될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요,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어떻게 되면 스님이 되는가라는 것은 먼저 불교 대학이 있고요. 불교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각 불교 사원에서 자격을 따기 위한 연수 코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좀 하고요. 시험도 하고 철에서 이 사람이면 스님이 되어도 괜찮다. 중간에서 이 사람 안 된다 라고 하면 인격적으로도 안 되고 이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서 도로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단 각 교파에서 있는 여러 시험이나 시험 같은 거 그런 것을 통과하여서 스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교도요. 불교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신은 불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신도계의 신도 이런 것도 꽤 많습니다. 신은 종교계가 45년 이후에 많이 일본에서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불교, 예를 들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 오음진리교라고 있잖아요. 오음진리교는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켰어요. 살인가스로 이제 지하철 안에서 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일으킨 이것은 불교계의 신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불교계라는 거 잘 몰라요. 그냥 오음진리교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고요. 기타 아주 선량한 신은 종교계 불교도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한국에도 조금 알려져 있는 전리교라는 게 있잖아요. 전리교는 신도계의 신은 종교입니다. 일본에 가면요. 도교하고 있는 분들이 남녀들이 좀 있거든요. 거의 요새는 신도계의 종교가 보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교주가 있어요. 일본에 원래 신도라는 것은요. 교주가 없거든요. 그래야 일본의 큰 신사, 이거 다 신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교주는 없고 교주 대신 일왕이 교주죠, 사실. 그러니까 일왕을 신으로 모신 게 국가신도였고 이곳은 국가가 운영한 신도였는데 대변 전쟁을 일으키고 각지에 신사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국가신도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다 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신사들이 국가신도의 흔적이지만 다 해체가 되어가지고요. 하나하나 신사신도의 종료법인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냥 교세라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보교를 하는 것이 다 일본에서는 신도계 신은 종교예요. 이런 것은 교주들이 있어요. 교주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교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이라고도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계는 일본에서는 기독교 자체가 많은 보교에 실패했기 때문에 많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본 문화라는 것은 종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또 한국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을 아시면 일본 측을 더 다른 관점에서 보다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